6월 16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어제 오후에 큰 불이 났던 서대구 산업단지, 부산, 전북 등 다른 지역 소방차까지 동원돼서요. 무려 9시간 지나 작업 끝에 오늘 새벽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같이 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국내외 주요 뉴스부터 재테크 그리고 여행과 그림 이야기까지 꽉 찬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소나기 소식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날씨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자, 오늘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데 주말엔 더 더워진다면서요? 네, 이번 주말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대륙에서 유입된 뜨거운 열기로 주말 내내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도 29도로 덥겠고요. 내일은 31도까지 올라서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아도 체감온도는 31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수분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나기 걱정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6시 3분 전남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대구 20도, 창원, 부산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1도, 강릉, 대전 32도로 덥겠습니다. 휴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요일이라 출근 정체가 심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자주 막히는 곳들은 오늘도 힘겹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는 방화대교 일대에서 주춤했다가 서강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가 가장 혼잡하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원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42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도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속도 내려가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의 정체 길어지면서 신갈분기점 일대와 남사 일대에서 주춤합니다. 50번 영동선 상황이 그나마 힘겨운데요. 강릉 쪽으로 군포 일대 주춤했다가 마성터널부터 양재터널까지 가장 혼잡합니다. 백번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강일 일대가 어렵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이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차에 돌진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대구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은 공장 7개 동을 모두 태우고 9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엔진룸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갓길에 세워진 SUV 차량 뒷범퍼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엔진룸이 모두 타고 차량 일부도 불탔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공장 지붕 위로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바로 옆 공장들까지 모두 집어삼킵니다. 옆으로 다 번지네. 큰일이다, 큰일.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내렸습니다. 비닐과 스티로폼 중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은 데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진화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공장이 밀접한 동이고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실제로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공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장이 너무 밀집된 관계로 좀 진화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은 진화 헬기 5대와 장비 103대, 인력 총 500여 명을 투입해 불이 난 지 9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35분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7개 동이 모두 불에 탔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미국 시애틀 도심에서 대낮에 한인 부부가 총에 맞아 부인과 뱃속에 있던 아기가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차에 타고 있던 이들 부부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6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 현재 시간 13일 오전 11시쯤입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한 남성이 교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차에는 30대 한인 부부가 타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8개월 만삭이었습니다. 아내 권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태아도 응급분만으로 태어났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very fortunate situation. We don't know what motivated it. We do have the suspect. We do believe at this point, I think a life was lost, and it's very sad. And I don't generally try to start off. 체포된 용의자는 지난 2017년 일리노이에서 살상무기 관련 전과 기록이 있었고 체포 당시 내가 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권 씨 부부 차에서 총을 봤기 때문에 자신도 총을 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씨 부부가 운영해온 일식당과 온라인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는 사건 발생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곳인데다 대낮에 총격이 일어났다는 점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차에 타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지나왔던 길인데 그런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불안하고. 경찰은 증오범죄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6개월간 구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요청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위조 여권 사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의 간부 부부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나온 반응인데요. 미 재무부는 이들 부부가 중국과 이란 등을 통해 불법 무기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 40대 부부 최철민과 최현정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과 재료 조달에 깊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2 DPRK individuals for supporting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 So we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hold. 최철민은 북한 미사일 개발 연구소 격인 제2자연과학원 중국지사 대표로, 최현정은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각각 근무 중이라는 게 미국 측 설명입니다. 특히 최철민은 1,000명 넘는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고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단체를 지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연구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과 이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한편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즉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그다음에 한미를 포함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도발 행위입니다. 성명은 또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라더견 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원장인 주모 씨는 주변 의사들에게 라 씨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주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공범 김모 씨는 영업이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숨을 힘까죠 쓴다 빛바랜 낡은 가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방금 가면 이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샷 받는 금요일. 원샷이 안 들어왔는데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머리에 드디어 들어왔네요? 기름칠을 굉장히 잘 오늘 좀 됐어요. 반짝반짝 금요일이니까요. 좀 빛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도성 기자 멋진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도시락 열어주시죠. 도시락 바로 열어주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애드립 금지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영화 같은 추격전. 이 소식.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쫓은 건데요.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슬아슬한 장면들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한 사람이 뭔가 어디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쫓아갑니다. 이 차량을 쫓아가는데 지금 붙은 차량, 검은색 승합차를 따라가는 건데 지금 네네. 보이시죠? 저게 음주운전 차량이에요. 저렇게 길을 막으니까 빠르게 도망을 쳤던 겁니다.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친 건데요. 저 도로에서 저렇게 심각한 추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불법 유턴도 하고 좁은 틈을 비집고 빠져나갔는데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창문을 내리는 순간부터 술 냄새가 확 나고 그다음에 얼굴이 빨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확인이 되니까 시동을 끄고 하차할 걸 요구하니까 집에 가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지금 보면 뭐 건물도 많고 차도 많아서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은데 네. 도망쳐봐야 사실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바로 시인을 하고 차라리 선처를 구해야죠. 네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찔한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는데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지금 보이는 저 오토바이 보이시죠? 네네네. 지금 쓰러져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오토바이가 등장을 해서 저렇게 지금? 빠르게 우와. 저렇게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직접 몸으로 막아서다가 그 승합차가 도망치는 과정에 이 오토바이를 저런 식으로 밀어버렸어요. 진짜 위험할 뻔했습니다. 길 한가운데 쓰러졌는데요. 이 경찰에 쓰러지면서도 도주 발행을 알렸습니다. 이 인터뷰 들어볼까요? 네. 카니발 차가 너무 왔다 갔다 그리고 뒤에 이제 경찰분이 이제 사이렌을 켜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이건 도주 차량이다 생각하고 앞에서 이제 길이라도 좀 막을까 싶어갖고 쫓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갖고 잡으려 했는데 그때 이제 내리려고 하면 동시에 이제 치고 간 거죠.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 용기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영화의 끝, 제가 액션 영화 같다고 했는데 영화의 끝은 권선징악이죠. 네. 예. 도망치던 운전자는 화물차 뒤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지금 도망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차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풀숲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고요. 추격전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체포 당시 상황 더 들어보시죠.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처리 특례법,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으시고 변명의 기회 쓰시고 체포 적부심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건 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저 끝까지 추격한 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자 모두 일단 박수 한번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지금 감사장 받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 도주국 15km에 걸쳐 20여 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검거 엔딩으로 딱 끝났는데 이 붙잡힌 40대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범인데요. 이 도로에 몸을 던졌던 오토바이 운전자, 지금 나오는 이분입니다. 2년 전에도 경찰과 함께 도주 운전자를 잡은 용감한 시민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검찰에 넘기고 오토바이 운전자엔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보니까 음주운전도 예전에 음주운전 한 전력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가해자. 그리고 도와준 이 영웅분도 예전에 영웅의 행위를 또 했던 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버릇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버릇. 그렇죠. 아까 그 감사장 받으신 분 정종일 씨인가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좀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이런 음주운전 있어서는 안 되죠. 도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 도시락 또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서 뒤집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27점인데요. 뭐 제 점수는 아니고요. 네. 100점 만점에 27점. 이게 점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저희 JTBC가 꾸준히 추적 보도해오던 사건이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27점을 받았습니다. 27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저도 이번에 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총점이 40점이라고 해요. 40점에 27점을 받은 건데요. 일반인은 보통 한 15점 안팎으로 나온다고 하고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연쇄살인마 강호순 모두가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 불을 질러서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고 이후에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했던 그런 인물이죠. 이런 강호순과 비슷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그 정유정, 그 정유정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성인 재범 위험 평가 도구도 했는데요. 이 가해자 23점 높음 수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는 주로 이 범죄자의 범행 동기나 그 진술의 뭐 신빙성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 이 점수가 재판에서도 좀 뭐 고려가 됐습니까? 네, 이게 판결문에 보니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가해자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 진행됐는데요. 이 검사 결과가 1심 판결문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선고 당시에 이 사이코패스 검사 등에서 드러난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이 반사회적 성격 특성 등을 더해보면 이 과연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판결문엔 올해 31살인 가해자가 그동안 전과 18범으로 11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는 사실도 담겨 있었는데요. 마지막 복역을 마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벌였습니다. 항소심에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피해자는 그 징역 20년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도 가해자가 50대밖에 안 되니까요. 네, 이런 상황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석방이 돼서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요. 후속 조치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클래스. 오늘 김하은 앵커가 직접 준비했죠. 그렇죠. 네, 금요일엔 제가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자,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 부쩍 늘어나면서 가고 싶습니다. 기내 소동 소식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기내에서 황당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보시죠. 자, 이륙을 앞둔 한 비행기 안의 풍경인데요. 얼른 앉아서 안전벨트나 맬 거지. 한 여성이 좌석을 비닐로 칭칭 감싸고 있습니다. 택배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죠. 아니, 좌석 하나만 비닐로 싸는 게 아니네요. 네, 이 여성 혼자서 좌석 3칸을 예약했다는데요. 비행하는 내내 넓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려고 꾀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비닐을 씌워서 일종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건데 아니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좌석 3개를 다 사긴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좌석 3칸을 살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한 칸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퍼스트 사고 이러면 되잖아요, 돈 있으면. 근데 기내에서 아무튼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돈 주고 산 내 좌석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마 저 여성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승무원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승무원이 정중하게 비닐 제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순순히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죠?
한동안 저렇게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주변 승객들이 가만히 두고 본 것도 참 신기해요. 이게 좀 어떤 저런 민폐도 저렇게 창의적으로 하는데 저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성 씨랑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여성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절대 이 여성과 같은 비행기를 이 같은 비행기를 탈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네. 자, 이번엔 벨기에의 장례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추모객들이 꽤 많이 모였죠.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갑자기 저기 헬기 한 대가 나타나서 추모객들의 시선을 뺏었습니다. 저 멀리 이제 착륙을 하고 있네요. 네. 내려왔네. 헬기에서 내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금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뭐 조문하러 온 건가요? 왜 그렇죠? 바로 이 장례식의 주인공.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남성이 살아서 눈앞에 뭐야? 나타난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다더니 헬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아니,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헬기 타고 내려오고 뭐 이게 부활한 것도 아니고 뭐 영화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례식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위장 사망 쇼였어요. 남성이 관계가 멀어진 친인척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소동을 벌인 겁니다. 가짜 부고는 물론이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였는데요. 지금 살아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도를 넘은 장난이긴 하네요. 선 넘었습니다. 무슨 장난을 쳐도 모든 전말이 밝혀지자 비난이 역시 빗발쳤는데요. 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남성은 누군가 죽고 나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인생의 교훈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선 넘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준비한 지구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월드클래스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따끈따끈한 기업 소식과 소비자 트렌드 전해드리는 비즈니스 클래스 시간입니다. 아까 그 랩 칭칭 감은 사람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구매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비즈니스 클래스 가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상화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첫 소식 훈훈한 기부 캠페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 사랑의 열매에서 일상회복 나눔 캠페인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근데 아직 6월인데 보통 기부 같은 거는 연말에 많이 하잖아요. 막 네. 광화문에 그 막 온도계 같은 거 설치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연중 캠페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난 뒤 경기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죠. 이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바라는 뜻에서 이번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취약계층한테 필요한 게 바로 냉방비 맞아요. 지원이잖아요. 더우니까. 네, 맞습니다. 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가스나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인 성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 냉방기를 지원하고 실직자와 위기 가정을 발굴해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자립 준비 청년의 정착이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부는 ARS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고요. 캠페인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사랑의 열매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말 연시 날씨 추워져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시기는 언제든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깨닫게 되네요. 사계절 내내.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다음은 수소 앞으로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열린 한 기업인 모임의 사진인데요. 좀 딱딱해 보이기는 한데 참여자들이 매우 화려합니다. 가운데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다리를 다쳐서 최재원 부회장이 참석을 했고요. 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각 대기업 대표 17명이 회의를 열었는데요. H2 비즈니스 서밋, 말 그대로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네. 코로나 유행으로 만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2년 만에 대면으로 회의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모임은 정부 주최로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 모임은 그렇지 않아서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수소 사업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기업 총수들이 대거 직접 참석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소 산업이 이제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딱. 네, 맞습니다. 각 기업들의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수소차 글로벌 선두입니다. 그렇죠. 이미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상용화했고 수소 트럭이나 버스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트랙터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SK는 원료인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K E&S는 2026년에 충남 보령에 연간 25만 톤 규모 세계 최대의 블루수소 생산 기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탄소를 쓰지 않고 수소를 사용해 철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철 산업은 대표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철을 생산할 때 석탄을 이용해서 철광석이 산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면 이산화탄소 대신에 물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제철 설비를 이렇게 수소 환원 제철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철을 만들면 우리가 보통 제철소 하면 생각하는 게 용광로잖아요. 그쵸, 뜨거운. 용광로가 없이 철을 만들 수 있죠. 이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제철소의 용광로는 사실 상징적인 설비인데 네,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매우 저도 좀 신기하게 생각을 신기해요. 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예. 이래서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2만 입방미터급 수소 운반선을 개발하고요. 수소로 운반하는 선박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두산그룹은 수소 드론을 개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배터리 등 각종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하고 있는데 수소 산업도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수소 산업이 환경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좀 기업들이 앞으로 멀리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생존 전략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BTS 소식 빼놓을 수 없죠. 들려주세요. 네, 이번 주 화제가 BTS 데뷔 10주년이었습니다. 네.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다양하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 곳곳이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색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렇게 롯데 월드타워가 보라색 조명을 켰습니다. S.O.1은 주유소 하나를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아예 꾸몄습니다. 테마 주유소를 만든 건데요. 건물 벽면과 주유기 등을 이렇게 꾸몄고요. 마스코트도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귀엽다. 네, 야간 조명도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뻐요. BTS 소속사 하이브의 사업과 매우 가까이에 본사가 있는 그 기업이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은 사옥 내부에 이렇게 아예 이벤트 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요. 신기해요. 근데 이랜드 그룹은 그래미 어워드 단독 무대에서 BTS가 입었던 공연 의상 7벌을 무료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상은 지난 1월에 미국 자선 경매에 등장한 것을 이랜드 그룹이 낙찰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제주항공은 BTS 멤버들의 모습을 항공기에 랩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탑승객들에게는 보라색으로 꾸민 탑승권과 종이컵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온라인 유통업체도 동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레시피로 알려진 들기름 막국수, 아롱사태 전골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판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인 W컨셉은 방탄소년단 로고를 받은 티셔츠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 우표를 내기도 해서 외국인 관객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줄 BTS의 데뷔 10주년, BTS 클래스답게 경제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대출 환승 인기, 잘 갈아타는 방법은? 높은 대출 금리에 신음하던 대출자들에게 최근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신용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나온 건데요. 출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3천억 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거 잘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오히려 더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머니클래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대출 좀 갈아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 지하철에 유튜브로 저희 상클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환승역 잘 갈아타야 되는 것처럼 대출 잘 갈아타는 방법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정부가 구축한 이 대환대출 서비스 인프라는요. 이 53개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등에서 기존의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앱만으로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기존에도 핀테크사들이 이런 대환대출 서비스 자체를 제공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서비스는 우리가 조회만 가능했고 정말 직접 갈아타려고 하면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서는 정말 앱만으로 어허.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이 대환대출 서비스는요. 우리가 각 금융사의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핀테크사 7개의 플랫폼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네이버페이나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등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마이 데이터에 먼저 가입을 해서 쭉 데이터들을 먼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예. 가입하고 나서 대환대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하고 나서 접속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출이 있는 거 내역을 쭉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기존 대출이 어떤 조건으로 있었는지 먼저 터치를 해서 확인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갈아탄다면 어느 정도 조건에 가능할까라고 조회하기 위해서 뭐 소득이나 직장 정보 등을 입력을 해줍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새 대출을 받는다면 만약에 고정금리로 할지 뭐 변동금리로 할지 뭐 혹은 금리는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등등을 조건을 조회를 하고요. 이때 떨리잖아요. 맞아요. 어떤 조건이 나올까? 두두두두.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조건이 괜찮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다면 새 대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금융사의 앱으로 이동을 해서 대출 약정을 맺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대출 옮기려면 사실 대출이라는 게 막 서류도 막 할 게 많고 그래서 꼭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지금 신용대출만 되는 거죠?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건 아직 안 되고. 네, 현재로서는 10억 이하의 보증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 홀씨 등등의 정책 대출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보증 여부와 상관없이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연체 대출이라든지 혹은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 등에서는 이 대환대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현재로서는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12월 중으로 주택담보대출 역시 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니까요. 주택담보대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비스로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바로 같은 금융사 내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은행에서 제가 기존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다면 네. A은행 내의 다른 조건이 조금 더 괜찮은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타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만약 한 금융사 내에서 이동을 하고자 하신다면 영업점 방문이 필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왜냐면 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건데 오히려 같은 은행끼리는 안 된다는 게 조금 약간 납득은 되지 않지만 맞아요. 이것도 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서비스를 지금 현 시점에서 갈아타기를 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으시 시청자들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자가 적은 대출로 갈아탄다는 건 너무너무 환영할 일입니다만 주의할 게 좀 몇 가지 있고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꼽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시중은행에서는 대부분이 기존 대출 스케줄과 다르게 조금 빨리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된다면 네. 한 1.5% 안팎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좀 셈을 해봤을 때 이 중도 상환 수수료의 합계액이 향후의 이자액을 합친 것보다 만약 크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이자액이 더 크다면 이게 더 이득인 거니까 그때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요 값은 앱에서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요거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갈아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완전 앞에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네. 이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신용 점수가 하락한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대환대출을 통해서 갈아탄 건데 이걸 시스템에서 새로 또 대출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빠르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용 점수를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이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 한도를 좀 의도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있었는데 네. 일부러 2금융권의 고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부러 1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이금융권을 옮기면 신용 점수는 하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바로 우리가 우대금리 조건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현재로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막 여러 혜택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뭐 가볍게는 월급 통장을 옮기는 것부터 신용카드의 뭐 혜택 그런 전월 실적들을 충족을 한다는지 등등 네. 그야말로 주거래은행을 통째로 옮기는 수준의 조건을 내세우는 곳들도 꽤 많다 보니까 괜시리 이 신용대출의 금리를 낮추려다가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을 갖고 있을 때 이 다른 대출들의 금리가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그 중도 상환 수수료 이 부분 꼭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가 더 유리한지는 무조건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대출 갈아타세요. 우리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세요. 네.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혜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혜택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각 금융사들이 대환대출 인프라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전용 상품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우대금리도 굉장히 많이 주겠다, 수수료도 깎아주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단 국민은행은 기존보다 한도를 늘린 5천만 원 늘린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한도가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 KB 온국민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는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 금리로 하는 하나원큐 신용대출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기준금리와 다른 조건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절감 효과를 아주 톡톡히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는 이 신규로 대환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대출을 받다 보면은 뭐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포함해서 10만 원까지 대출에 관련된 비용도 지원하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핀테크 플랫폼도 소개를 드렸었잖아요. 핀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 등등이 있는데요. 네이버페이에서는 일단 대출을 조회만 해도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갈아타고 나서 뭐 연체 없이 2회까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은 최대 10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뱅크슬러도 역시 0.1%의 금리를 낮춰주겠다라고 조건 내걸었고요. 뭐 기타 등등의 다른 플랫폼 역시 많은 조건들 다양하게 내세우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나에겐 어떤 게 맞을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시중은행과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도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네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분이에요.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우리 일상에 상상을 더한 그림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화가이자 여행 작가 김물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화가 김물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옷 색깔을 맞추신 건가요? 제가 또 김물길 작가님 나오는 날은 철저히 준비를 아, 하거든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정말 따끈따끈한 여행지인데요. 제가 뭐 친구랑 가는 여행, 혼자 가는 여행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지난달에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만족했던 여행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읽어도 스위스, 뒤로 읽어도 스위스. 아, 정말 좋습니다. 아니, 앞으로 아니고요. 거꾸로요. 거꾸로니까 알겠습니다. 가족 여행지로 스위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한 2번 정도 스위스를 다녀왔었는데 그 자연 경관을 보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혼자 보기가 아깝다. 부모님이랑 꼭 같이 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스위스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족의 사랑까지 느껴지는 이 스위스 첫 번째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취리로 가게 됐는데요. 네. 사실 스위스 가기 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저는 취리로 가고 부모님은 언니랑 같이 인천에서 취리로 오셨거든요. 네. 취리에서 상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자연을 탐험하기 전에 도시 여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을 하고 오셨다 보니까 피곤하시잖아요. 네. 취리 도시를 산천히 산책을 하면서 피크닉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금 가족 사진 공개 다 가족 동의 얻으신 거죠?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취리에서 가족분들이랑 뭐 하셨어요? 사실 뭐 특별한 걸 하진 않았고 휴식이라는 개념으로 산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호수가 끼어 있는 예쁜 공원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걷다가 초록색 막 나뭇잎이 우거지고 이렇게 늘어뜨린 멋진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가 거대한 모자를 쓰고 잔디 위에 팔을 포개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김물길 모먼트입니다. 아, 보다가 맞습니다. 상상을 하시면 그림으로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탄생했나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걸 느끼자마자 약간 나무를 의인화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느꼈던 게 저 나무의 풀 부분이 모자 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무 기둥이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3명, 4명이 저희 가족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관광지를 여행자로 가서 풍경을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과 풍경도 우리 사람을 쳐다보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이니까 훨씬 더 자연을 배려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가 눈, 코, 입이 있어서 여행자들을 쳐다보고 있군요. 너네들 건강하게 잘 여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죠. 근데 너무 귀여워요. 모자 쓴 모습. 네, 멋진 이거 수치 생각보다 많네요. 나무가. 멋있습니다. 스위스 취리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바로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곳이 그린델발트라는 곳인데요. 정말 엽서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스위스에서 산악 리조트 마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융프라우 요를 향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험한 등반 루트를 자랑하는 아이거 북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이거 마을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융프라우랑 피르스트를 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기도 해서 사실 이 마을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충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진짜 예쁘다. 아니 저 지금 계속 좀 자세히 본 게 이게 그림을 그리신 건가 실제 사진인가가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풍경 자체가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맞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황홀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숙소에 있는 그 자체, 보셨던 풍경들이 뭐 멀리 나온 것이 아니라 숙소에서 거실 뷰가 그냥 저 풍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힐링이 되고 이제 일상에 치여있던 저희 가족들을 뭔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알프스 여행한다 하면 인터라켄에 많이 머무시는데 제가 인터라켄이랑 그린델발트 2곳을 다 머물어 본 결과 자연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더 좋아하신다면 그린델발트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풍경을 보면서
또 어떤 정말 그림이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죠. 어떤 그림이 탄생했습니까? 제가 저 숙소에서 그냥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원앙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연주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악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워낙에 모든 악보나 악기가 완벽하다 보니까 어떤 건반을 치든 어떤 건반을 스치든 무조건 완벽한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욕심내지 않고 자기 파트를 잔잔하게 연주를 하고 또 그런 연주가 어찌나 아름다우면 클라이막스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온 모든 청중들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그림을 제가 그리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하늘과 설산과 나무와 집들이 다 모두 하나의 악보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그러네요. 와, 그 조금 전에 그린델발트가 융프라우와 이 피르스트를 가기 위한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곳들도 다 가보셨어요? 네, 당연히 이제 스위스를 갔으니 융프라우랑 피르스트 다 들렸어요. 네. 근데 융프라우는 스위스를 가기 위한 정말 최종 목적지라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그만큼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네. 흐릴 때는 아름답지만 구름에 가려져서 못 볼 때도 있고. 지금 나온 저런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 가족에겐 날씨의 요정이 붙어 있었는지 대부분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름다운 경관을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융프라우에 올라서 신나게 웃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저게 말로만 듣던 융프라우. 네. 뭐 스위스 관광 상품만 봐도 안 빠지는 단어잖아요. 융프라우. 아, 맞습니다. 저기군요. 맞아요. 와. 부럽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좀 그 장엄한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저긴 혹시 많이 추워요? 마을은 한 20도 정도인데 아무래도 높은 해발로 올라가다 보니까 패딩이나 좀 두꺼운 옷을 겨울이라 생각하고 입고 올라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정말 청정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체르마트라는 곳인데요. 네. 계곡 속에 오롯이 있는 이 마을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목적지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마테오른이라는 산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테오른을 마주하면 그런 의심조차 부끄러워질 만큼 강렬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산의 목초지라는 뜻의 체르마트라는 이름대로 정말 그 동네가 푸르고 깨끗해요.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또 전기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청정 도시란 칭호가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이곳 날씨가 워낙에 변덕스러워서 약간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이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진짜 행운을 몰고 아무래도 저희가 3대가 덕을 쌓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 체르마트라는 마을이 해발 1620m에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마을에 어느 곳에 가도 이 마테오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이로운 최고의 순간은 처음에 일출이 딱 뜨면서 이 마테오른 산봉우리랑 만나는 순간인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황금빛을 띠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인가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무 황금 호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걸 보기 위해선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우와. 근데 또 밤에도 정말 버릴 것 없이 아름답거든요. 네. 저 마테오른 아래 펼쳐져 있는 저 체르마트 마을에서 하나 둘씩 따뜻한 불이 켜지면서 정말 그 밤의 깊이를 더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은 모든 시간대가 버릴 것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마을, 정말 감사한 풍경이었습니다. 해진 후 너무 예쁜 거. 그러니까요. 낮에도 봐도 예쁘고 밤에도 봐도 예쁜데 네. 어떻게 또 그림을 표현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산봉우리를 딱 보고 어떤 연필을 그리게 됐어요. 왜 연필을 그리게 됐냐면 저기 보시면 끄트머리가 점점점 산봉우리 끝에서부터 밝아오거든요. 네. 근데 뭔가 색연필 꼭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저 태양은 저 산봉우리를 빌려서 하늘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거대한 색연필을 그리게 됐는데 나도 저런 색연필이 있다면 모든 그림이 더 멋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밑둥만 그려서 이렇게 사진이랑 데워 놓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야, 정말 예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테호른 그림 새벽 시간을 또 이렇게 모티브로 한 그림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 그림이 있는데 네. 이 그림은 정말 따끈따끈해요. 제가 어제 완성한 그림입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림이어서 며칠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마테오른이 저렇게 빛을 받기 전에 한 새벽 5시 45분부터 시작해서 6시 5분까지가 가장 큰 절정이에요. 저희 가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풍경을 보려고 나갔어요. 네네. 근데 마테오른의 그 풍경이 딱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온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했고 특히 그때 저희 아빠가 좀 안타깝지만 몸살 기운이 좀 있으셔서 약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테오른의 황금빛을 보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 태양이 마테오른을 비춰주긴 하지만 저 빛나는 마테오른이 결국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비춰주면서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모이게 하고 있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마테오른을 식탁 위로 옮겨와서 저희가 먹는 맛있는 아침 식사 위에 조명으로 설치한 작품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뭐 빵이나 과일 같은 건 그냥 의미 없이 그린 게 아니라 각자 저희 가족의 특징들을 담은 건데요. 매일 커피를 마시는 아빠를 위해서의 앞자리, 그리고 과일을 좋아하는 제가 이제 복숭아를 두고 있고 차를 즐겨 마시는 언니가 제 뒷자리, 그리고 꽃을 워낙 좋아하시는 엄마를 위한 이제 병이랑 가까운 자리가 저희 엄마 자리예요. 그래서 각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도 물길 작가님의 작품은 애정과 사랑이 듬뿍듬뿍 느껴지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가족애라서 그런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저도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혼자 하기도 했었고 친구랑 하기도 했었지만 가족과 여행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행을 떠나보면 또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커지고 그래서 당일치기 1박 2일 여행도 좋지만 때로는 마음 잡고 한 좀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한번 여행을 탐험하듯이 할 수 있다면 너무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식처 같은 가족을 옆에 두고 정말 낯선 아름다운 곳을 탐험한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여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었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댓글로 오유나바라기 님이 아침부터 눈 호강 중입니다. 감사해요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김물길 작가님의 스위스 여행기는요. 조금 후에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나기가 지나가고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 서울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30도를 넘어서며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지역도 체감온도가 31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나기 걱정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청주 21도, 강릉, 부산 24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31도, 광주가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휴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이 고온 현상은 다음 주 화요일 남부에, 수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말 내내 덥지만 맑은 하늘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좀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유튜브로만 볼 수 있는 더 유쾌한 방송, 더 편안하고 행복한 방송,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데요. 김물길 작가와 스위스 여행 뒷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가 엄청 비싸다고 하잖아요, 스위스가. 그 얘기도 꼭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 유튜브 채널로 지금 접속해 주시고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